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미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의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알로가 부상으로 경기에 뛸 수 없지만 베르나트와 티아고 실바, 마르키뉴스가 부상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고, 네이마르와 킴펜베 또한 도르트문트전에 맞춰서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많은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팀에 있는 거의 모든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의 컨디션과 몸 상태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왼쪽 풀백 자리에는 베르나트가 나올 수 없다면 쿠르자와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네이마르가 출전할 수 없다면 사라비아나 드락슬러가 네이마르의 자리를 대신할 텐데요. 또한 중앙 수비 라인은 몸 상태가 완벽하다면 기본적으로 마르키뉴스와 티아고 실바가 호흡을 맞추지만, 선수들의 몸 상태에 따라서 킴펜베와 케러 혹은 쿠아시까지 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최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4-4-2 전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큰데, 투엘이 중원을 좀 더 단단하게 가져가는 선택을 한다면 디마리아를 중앙 미드필더로 활용하거나 마르키뉴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4-3-3 전형도 투엘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르트문트는 로이스와 브란트, 델라이니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출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격과 중원 라인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로이스와 브란트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도르트문트에게 굉장히 큰 악재인데요. 로이스가 없는 공격 라인에는 아자르가 들어가고 브란트의 빈자리는 엠레찬이 메워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최근 계속 활용하고 있는 3-4-3 전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큰데, 파브르 감독이 전술에 약간의 변화를 준다면 아칸지 혹은 피슈책이 오른쪽 수비를 담당하는 포팩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공격 상황이 되면 게헤이루가 전진하고 산초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3-4-3 전형을 만들게 될 텐데요. 여기서 두 팀의 경기 포인트를 살펴보면 두 팀 모두 시즌 중반부터 전술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전술에 변화를 준 시점부터 두 팀 모두 굉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은 시즌 초반 4-3-3 전형을 사용하다가 이카르디, 음바페, 네이마르, 그리고 디마리아를 모두 사용하는 4-4-2 전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4-4-2 전형을 사용한 이후로 리그 9경기에서 무려 32골을 득점하고 있고, 성적도 7승 2무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마르와 디마리아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고 좌우 풀백이 올라오면서 공격 전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인상적인 부분은 풀백이 좌우로 넓게 배치되면서 수비를 분산시키고, 동시에 네이마르와 디마리아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 음바페가 수비 라인에 발생한 공간으로 뛰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측면에서 상대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고 그 사이로 음바페가 침투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공격 전형은 네이마르의 출전 유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네이마르가 출전하지 않을 때는 드락슬러나 사라비아가 중앙으로 들어가기보다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맡고, 이때 왼쪽 풀백은 좀 더 수비적으로 움직이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자연스럽게 수비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패스맨만 봐도 네이마르가 출전할 때는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오고 중앙에는 네이마르와 디마리아가 위치하지만, 네이마르가 출장하지 않을 때는 네이마르 대신 출장하는 선수가 중앙이 아니라 측면에 위치하고, 그 결과 왼쪽 풀백은 높게 올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네이마르의 출전 유무에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운영이 조금 달라질 텐데요. 반면 도르트문트는 시즌 초반 4-2-3-1 전형을 주로 사용하다가 3-4-3 전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3-4-3 전형을 사용한 이후로 리그 10경기에서 37득점으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는 불안한 모습인데, 특히 대량 실점을 하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전술을 바꾼 이후 치러진 리그 10경기 중 3경기에서 무려 10골을 실점했는데요. 여기서 도르트문트의 전술을 보면 도르트문트 또한 좌우 윙백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고 중앙에 위치한 3명의 공격수가 수비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공격에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앙에 위치한 3명의 공격수가 끊임없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홀란드가 영입된 이후로는 홀란드를 중심으로 2명의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가 많지만, 홀란드 또한 상황에 따라서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진의 활발한 스위칭을 지켜볼 수 있을 텐데요. 한편 두 번째 특징은 공격수들이 공격 진영으로 침투할 때 훈멜스의 롱패스가 도르트문트의 공격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쾰른과의 경기에서는 경기장을 3등분했을 때 훈멜스의 패스 중 20%가 상대방 지역으로 연결되었을 정도로 훈멜스의 날카로운 패스가 공격수들에게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서로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 모두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중앙에서는 공격수들이 수비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텐데요.
두 팀 모두 측면 수비수들이 높게 올라가는 만큼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 사이의 공간이 두 팀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르트문트는 윙백이 높게 올라갔을 때 윙백과 중앙 수비수 사이의 공간을 적절하게 메워주지 못하면서 측면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음바페 혹은 디마리아의 빠른 스피드가 도르트문트의 수비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또한 풀백과 중앙 수비수 사이의 공간이 수비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네이마르의 수비 가담이 적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왼쪽 라인이 수비적으로 불안할 때가 많고 여기에 더해서 베르나트 대신 쿠르자와가 출전했을 때는 쿠르자와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왼쪽 라인에서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3명의 공격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왼쪽 측면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것이 공격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측면 공간에 대한 싸움이 공격적인 두 팀의 경기에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리버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리버풀은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샤키리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가 경기에 출장할 수 있는 상태고 따라서 평소처럼 4-3-3 전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트리피어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고 펠릭스, 디에고 코스타 그리고 에레라는 부상 회복 여부에 따라서 경기 출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최전방에는 디에고 코스타와 펠릭스가 부상에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라타와 코레아가 최전방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원에는 4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배치되면서 미드필더들이 중원으로 최대한 좁혀 들어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특유의 4-4-2 전형이 형성될 텐데요. 그러나 이때 리버풀은 피르미누가 수비라인 사이로 내려와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피르미누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구성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두 팀의 경기를 예상해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단단한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리버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 작업을 시도하는 패턴으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목해볼 만한 점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대한 촘촘한 수비 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놀드와 로버트슨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러 나가지 않고 크로스를 허용하더라도 중앙의 선수들이 밀집한 전형을 유지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르미누, 마네, 살라 그리고 바이날둠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중볼에 있어서 리버풀보다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비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를 방해하는 것보다 중앙에서 크로스를 걷어내는 작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강점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반면 리버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수비를 끌고 내려오는 피르미누와 침투에 들어가는 살라와 마네의 플레이 그리고 바이날둠과 핸더슨이 순간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면서 수비에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공략하는 리버풀의 다양한 공격 패턴을 지켜보는 것이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 중 하나고 리버풀은 실점도 적지만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는 팀인 만큼 두 팀의 경기는 공격과 수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역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그 24경기에서 25골밖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부진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볼을 빠르게 전진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완벽하게 정비된 상태에서 공격을 진행할 때가 많고 그만큼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리버풀은 공격을 진행하다가도 모든 선수가 수비로 내려오는 속도가 워낙에 빠른 팀이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방에서 코레아의 저돌적인 돌파 능력이나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예상되는 카라스코의 빠른 드리블 능력처럼 수비를 하다가도 전방으로 볼을 빠르게 전진시킬 수 있을 때 리버풀 수비에 공간을 만들고 득점까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팀의 경기에서 승부처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세트피스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실점이 적은 팀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한 팀인데요. 좋은 수비를 보여주다가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입니다. 아놀드의 정확한 킥 능력과 반다이크의 압도적인 공중볼 능력이 리버풀의 세트피스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반다이크가 직접 득점에 성공하거나 반다이크가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공격 패턴이 굉장히 뛰어난 만큼 세트피스는 두 팀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아탈란타를 살펴보면 아탈란타의 경우에는 특별한 부상 선수가 없는 상태고 따라서 평소처럼 3-4-1-2 혹은 3-4-2-1 전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아탈란타는 이번 시즌 굉장히 훌륭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 5대 리그를 기준으로 이번 시즌 리그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인데요. 여기서 아탈란타의 공격을 이끄는 선수는 고메즈와 일리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고메즈와 일리치치는 경기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전방에서는 창의적인 플레이로 득점이나 도움을 기록하는데요. 이때 주목해볼 만한 것은 고메즈와 일리치치의 플레이메이킹을 돕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고메즈와 일리치치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 중앙 미드필더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나 윙백이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만들어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윙백이 중앙으로 움직였을 때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움직이거나 중앙 미드필더 자리를 수비수 한 명이 올라와서 메워주는 것처럼 아탈란타는 팀 전체가 유연하게 서로의 자리를 커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한편 발렌시아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아웃 판정을 받은 가라이와 부상으로 경기에 뛸 수 없는 실러선이 경기에 나올 수가 없고, 가브리엘은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호드리그와 플로렌치, 코클랭은 부상 회복 여부에 따라서 이번 경기 출장이 결정될 텐데요. 여기서 선발 라인업을 생각해보면 실러선의 공백은 도메네크, 중앙 수비 라인의 공백은 망갈라와 디아카비가 메워줄 것으로 예상되고, 호드리구의 자리에는 게데스가 대신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렌시아는 아탈란타의 강력한 공격력을 막기 위해서 수비적인 4-4-2 전형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형에서 지켜볼 만한 것은 코클랭이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코클랭이나 콘도그비아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되면서 중원 숫자를 늘리고 좀 더 수비적인 경기를 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탈란타와 발렌시아의 경기에서는 아탈란타가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때 발렌시아가 역습을 노리는 형태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가라이와 가브리엘로 이어지는 발렌시아의 주전 중앙 수비 라인이 모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막강한 공격력을 활용해서 발렌시아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최대한 공략해야 합니다. 반면에 발렌시아는 평소에도 페란 토레스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거나 게데스나 로드리고가 측면으로 빠르게 빠져주면서 오른쪽 측면을 빠르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탈란타는 중앙 수비수인 짐시티가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렌시아는 짐시티가 올라온 공간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 역습 전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지만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가 많고 실점이 꽤나 많은 편이기 때문에 발렌시아 또한 아탈란타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한다면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경우에는 시소코와 케인을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경기에 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것은 토트넘이 공격 상황에서 오리에를 전진시키고 3백으로 변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백과 4백을 동시에 사용하는 만큼 왼쪽 측면 수비수 자리에는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뛸 수 있는 벤 데이비스가 무리뉴의 전술에서 선호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벤 데이비스가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가 경기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탄강가가 왼쪽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라이프치히는 시즌 초반부터 부상으로 스쿼드에서 빠져있는 캄플, 코나테, 오르반이 경기에 나올 수가 없고 아담스 또한 부상으로 경기에 출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경고를 3장 받았던 우파메카노가 카드 누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는 주전 중앙 수비수 3명이 모두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왼쪽 측면 수비수인 할스텐베르그,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클로스터만이 중앙 수비수로 출전할 예정이고, 우파메카노가 나오지 못하는 자리에는 평소에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하는 무키엘레가 중앙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라이프치히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는데, 자비처가 오른쪽에 배치되면서 하이다라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거나 무키엘레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지 않고 중앙 수비수 자리에 첼시에서 임대로 건너온 암파두가 배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앙 수비 숫자가 부족한 만큼 아예 중앙 수비 숫자를 줄여서 이번 시즌 자주 사용하고 있는 4-4-2 전형으로 경기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한편 두 팀의 경기에서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라이프치히가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라이프치히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서 라인을 끌어올리고 강한 압박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가 이번 경기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라인을 높게 올렸을 때는 중원에서 치열한 볼경합 상황이 발생하고 볼경합에 승리하는 팀이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는 수비라인 뒤로 뛰어들어가는 플레이에 뛰어난 베르너와 손흥민이 두 팀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수비라인이 내려갔을 때는 라이프치히가 전방에서 볼을 빼앗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토트넘이 라이프치히의 압박을 이겨내고 전방으로 볼을 전진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기 포인트일 텐데, 토트넘은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로셀소가 볼을 전진시켜서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모우라나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라이프치히의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덴메가 이적하면서 중원의 수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가 부족해진 상황인데 중원에서 라이머나 자비처 같은 선수들이 얼마나 토트넘의 역습을 잘 끊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치히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인 올모를 영입한 이후로 베르너나 시크 같은 최전방 공격수들이 올모에게 볼을 떨어뜨려주고 베르너나 자비처, 은쿠쿠처럼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올모가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패턴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라이프치히의 공격수들이 올모에게 볼을 떨어뜨려줄 때 세컨볼을 올모에게 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수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의 경기 포인트를 미리 살펴봤는데요. 관전 포인트를 바탕으로 경기를 보신다면 좀 더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